행운을 가져오는 물잠자리. 열쇠 개미는 극도로 지쳐있다. 그들은 더 이상 페로몬 문장을 바라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 발산되는 수분마저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백사모는 날벌레 하나 날지 않던 한결같은 하늘에 문득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느꼈다. 물잠자리 한 마리가 날고 있다. 개미들이 그 커다란 잠자리를 만난 것은 남바다에서 헤매는 뱃사람들이 갈매기를 만난 것만큼이나 반가운 일이다. 물잠자리가 날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식물지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미들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들은 물잠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보고 그가 날아가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 눈을 쓸어 먼지를 닦아낸다. 물잠자리가 내려온다. 심액이 있는 내 날개가 개미들을 스칠 듯하다. 개미들은 걸음을 멈추고 위풍당당한 그 곤충을 관찰한다. 붓지살처럼 퍼져있는 심액마다 혈관이 할딱인다. 물잠자리는 정말로 비행의 여왕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날개를 따로따로 움직여 후진 비행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다. 물잠자리는 그들에게 다가와 넓은 그늘을 들이우다가 다시 움직여 그들의 주위를 돈다. 그들을 구원의 장소로 안내하려는 모양이다. 그 차분한 비행은 그의 몸에 수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개미들은 물잠자리를 따라간다. 마침내 공기가 조금 선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민둥 언덕 꼭대기에 거뭇한 식물의 띠가 나타난다. 풀이다. 풀이다. 풀이 있는 곳에는 풀즙이 있고 풀즙이 있으면 수분을 보충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이제 살았다. 열쇠 개미는 그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풀싹과 너무 작아서 생존에 걸릴 요구하지 못하는 곤충들을 아기하게 먹었다. 그들은 또 더듬이를 재며 놀리며 풀줄기의 꼭대기에 달린 꽃들을 탐색한다. 멜리사, 수선화, 봄맞이꽃, 하이신스, 시클라멘 등이 있다. 열매가 열린 좀나무들도 지천이다. 월귤나무가 있는가 하면 딱총나무, 회양목, 찔레나무, 개암나무, 아가위나무, 산수유나무도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 천국이다. 그들은 일찍이 그토록 풍요로운 곳을 본 적이 없다. 열매며 꽃이며 풀이 풍성한 데다 달리는 게 빠르지 않아서 개미산으로 사격하기에 알맞은 작은 사냥감들이 도처에 있다. 쾌적한 공기엔 꽃가루가 날고 땅바닥엔 씨앗들이 널려 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개미들은 마음껏 먹으면서 소화위와 사회위를 그득하게 채운다. 오랫동안 허기와 갈증으로 시달린 탓인지 모든 먹이가 다 진미로 느껴진다. 민들레 씨앗에도 단맛에서 쓴맛, 짠맛에 이르는 온갖 맛이 담겨 있고 꽃의 암술에 붙은 이슬에서조차 이제껏 그들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갖가지 맛깔이 느껴진다. 5와 6호와 7호는 꽃의 수술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핥아도 보고 껌처럼 씹어서 보면서 마냥 즐거워한다. 개미들은 온몸에 꽃가루를 묻히고 그 냄새에 취한 채 노란 꽃가루를 눈처럼 뭉쳐 서로에게 던진다. 환히 기어 뿜어내는 그들의 페로몬 때문에 더듬이가 따가울 정도다. 실증이 날 만큼 먹고 마시고 식기를 되풀이한 그들은 마침내 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살아있다는 것의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하얗게 빛나는 메마른 사막을 무사히 건너온 데다 먹이까지 실컷 먹고 난 뒤라 그들은 아주 느긋한 기분이 되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포는 백사모에게 손가락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청한다. 늙은 탐험개미가 자기의 지식을 다 알려주지 않고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백사모는 손가락들의 기상천외한 발명품인 삼색등을 화제로 삼는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들의 길이 세워놓은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다.
초록색 불이 켜지면 손가락들은 길 위로 나아간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손가락들은 꼼짝 않고 서 있다. 오호는 그렇다면 그것은 손가락들의 침입을 막는 좋은 수단이 되겠다고 토론한다. 도처에 빨간 신호를 설치해 두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백사모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지나가는 손가락들이 많아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되받는다. 시포가 물었다. 전에 해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해악이란 대체 무엇인가? 백사모는 손가락들의 농담 하나를 들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그들의 농담을 하나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얼음판에 에스키모를 다룬 이야기 하나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에스키모가 뭔지 얼음판이 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아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하나쯤은 있을 듯하다. 개미와 매미가 등장하는 농담이다. 매미가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개미에게 먹이를 부탁하러 갔다. 그랬더니 개미가 이러는 거야. 싫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그 대목에서 12개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째서 개미가 그 매미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느냐는 거였다. 백사모가 대답했다. 손가락들의 농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우린 뭐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손가락들에겐 경련을 일으킨다. 시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마저 듣고 싶어 했다. 매미는 그냥 가버렸고 결국엔 굶어 죽었대. 12개미는 그 결말을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해보려고 질문을 던진다. 매미는 교미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만 노래를 부르고 교미가 끝나고 나면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어째서 그 개미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을까? 왜 그 개미는 굶어 죽은 매미 시체를 찾아가서 자르고 잘게 다져서 먹이를 쓰지 않았을까? 토론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풀이 바들거리고 꽃잎이 옹성거리고 산딸기 나무가 수액의 맛을 바꾸고 있음이 느껴졌다. 주위의 동물들이 땅굴에 숨어든다. 공중에 위험이 있다. 무슨 일일까? 그들 13개미가 다른 생명들에게 그토록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위협에 나뭇가지들이 떨고 있다. 공포의 냄새가 떠돈다. 하늘이 어두워진다. 아직 한낮인데 태양은 더 우월한 어떤 적에게 굴복당한 듯 몇 줄기 햇살을 더 비추다가 사라져버렸다. 13개미는 더듬이를 세운다. 시커먼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뇌우를 몰고 오는 먹장 구름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날아다니는 손가락들이 우연히 이쪽을 지나가게 된 것일까? 그건 역시 아니다. 개미들이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들은 하늘에 걸린 그 기다란 검은 구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츰차츰 깨닫는다. 날개 소리가 번지오고 아주 진한 냄새가 더듬이로 훅 끼쳐온다. 하늘에 구름처럼 떠서 몰려오는 그것은 메뚜기 떼다. 누리떼가 몰려오고 있다. 유럽에 누리떼가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몇 차례 내습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프랑스 남부의 메뚜기들이 루아르 강을 건넌다. 단작 농업이 널리 행해지면서 누리떼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누리떼, 무리 짓지 않고 홀로 다니는 메뚜기는 아주 매력적인 곤충이다. 어느 모로보나 얌전하고 그 고기맛 또한 일품이다. 그러나 그들이 때를 이루고 있으면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다.
외돌토리 메뚜기는 잿빛을 띠고 있고 사뭇 다소곳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다가 무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깔이 처음엔 붉어졌다가 분홍색, 주황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바뀐다. 메뚜기가 노란빛을 띠는 것은 성적인 흥분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때부터 메뚜기는 걸기처럼 닥치는 대로 먹어대면서 주위에 있는 암컷들과 닥치는 대로 교미를 한다. 메뚜기의 색탐은 식탐만큼이나 대단하다.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메뚜기는 지나는 길에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홀로 있을 때 메뚜기는 밤에 튀어다니며 살아간다. 무리를 짓고 있을 때 메뚜기는 낮에 날아다니며 살아간다. 메뚜기는 건조한 기후에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곤충이지만 홀로 사는 메뚜기는 건조한 곳에서도 힘없이 타박타박 돌아다닌다. 그에 반해 떼살이하는 메뚜기는 습한 기후도 완벽하게 견디며 경작지건 덤불이건 숲이건 꺼리낌 없이 쳐들어간다. 손가락들의 텔레비전에서 군중의 힘이라고 부르던 것의 실제적인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걸까? 수는 억제력을 잃게 하고 관습의 벽을 무너뜨리며 남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던가. 오후는 오던 길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백상호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구름을 바라본다. 공중에 떠있는 저들 수백만이 잠시 후면 땅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먹구름 같은 누리떼가 하늘에서 빙빙 돈다. 마치 아래에서 팔딱거리는 생명들이 지레 겁을 먹고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한 줄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누리떼는 메비우스의 띠를 닮은 소용돌이로 변한다. 몇몇 탐험 개미들은 아직도 설마하면서 그것이 누리떼가 아니고 그저 먼지의 구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커먼 구름이 길게 늘어나면서 밀교의 상징물처럼 섬뜩한 현상을 짓는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다. 아래에서는 다들 움직임을 멈춘 채 숨을 죽이고 있다. 12개미들은 경험 많은 백사모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기다리지만 백사모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배에 남아있는 개미산의 양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메뚜기들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중이다. 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천천히 내려온다. 무수한 유턱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똑똑하게 들린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잘라버릴 기세다. 풀들이 웅크린다. 풀들은 그 걸기 같은 메뚜기들이 내려오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 13 개미들은 동그랗게 모여서서 배를 내밀고 사격 준비를 한다. 마침내 거대한 비행 군단의 척후로 내려오는 공수부대원들처럼 메뚜기들의 선발대가 땅으로 덮쳐온다. 되튀어 오르는 동작은 어설펐지만 그들은 이내 몸의 균형을 되찾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메뚜기들은 그렇게 먹고 나면 교미를 한다. 암컷이 착륙하기가 무섭게 수컷이 달려든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들은 바로 땅속에 알을 낳기 시작한다. 가공할 번식력이다. 메뚜기의 주 무기는 대량의 알을 아주 신속하게 퍼뜨리는 것이다. 개미산보다 강하고 손가락들의 분홍빛 끄트머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메뚜기들의 생식기다. 백과사전, 사람의 뜻먹임. 사지가 온전히 발육한 6개월 된 태아는 이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 된 태아도 사람인가? 갓 수정을 끝낸 난자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6개월 전부터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환자. 그렇지만 여전히 심장이 뛰고 허파로 숨을 들이고 내는 식물이라도 여전히 사람인가? 사람의 몸에서 분리되어 영양액 속에 담긴 살아있는 뇌는 사람인가? 인간의 사고작용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사람과 똑같은 겉모습에 사람의 뇌와 비슷한 뇌를 가진 로봇은 사람인가? 사람의 신체 기관에 생기지도 모른 결함을 대비해서 대치 기관들을 미리 마련해둘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복제 인간은 사람인가? 그 어떤 물음에도 분명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뜻매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물론이고 중세까지도 여자와 오랑캐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들에게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사람이 아닌지가 가려낼 의무가 있다. 그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생물학자, 철학자, 정보공학자, 유전공학자, 종교인, 시인, 물리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리라. 사람이란 말을 정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성악에서 록 음악으로 학교 뒤쪽 현관의 크고 단단한 떡갈나무 문을 마주하고 줄리는 배낭을 풀어 자기가 만든 몰로토프 칵테일을 꺼냈다. 그녀는 라이터에 작은 톱니바퀴를 돌렸다. 불빛은 튀는데 불꽃이 잃지 않았다. 돌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가방 속을 뒤져서 성냥갑을 찾아낸다. 이젠 그 무엇도 그녀가 학교 후문에 하얀병 던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줄리는 성냥을 그어 한순간 그 작은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오렌지빛 불꽃과 함께 공격의 포문이 열리려던 찰나였다. 아, 줄리, 너 왔구나. 줄리는 무의식적으로 화염병을 감추었다. 이번엔 또 누가 방해를 하는 걸까? 하면서 그녀가 몸을 돌렸다. 다윗이었다.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우리 그룹의 음악을 들으러 온 거지? 그가 지레짐작으로 물었다. 수희가 경계심을 보이며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줄리는 하얀병을 더 깊이 감추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럼 가자. 다윗은 7 난쟁이들이 연습실로 쓰고 있는 방으로 줄리를 데려갔다. 다른 구성원들이 먼저 와서 악기의 소리를 고르고 있었다. 아이고, 손님 오셨구만. 프랑신이 말했다. 방은 작았다. 여기저기 늘어놓은 악기들만으로는 꽉 찬 느낌을 주었다. 벽에는 그들 그룹의 생일 잔치나 댄스 파티에 나가 연주할 때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지웅은 연습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았다. 우린 내가 안 오는 줄 알았어. 나르시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줄리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뿐이야. 여기 구경꾼이 오는 데가 아니야. 우린 록그룹이고 여긴 우리 연습실이야. 우리와 함께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해. 주애가 뿔뚝했다. 줄리는 자기가 내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너희는 운이 좋구나. 학교 안에 너희들만의 자리를 마련했으니 말이다. 연습을 하려면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어. 그러던 차에 교장 선생님께서 선뜻 도와주셨어. 다윗의 설명에 폴이 덧붙였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방 하나쯤 내주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반의 다른 애들은 너희가 그저 너희들끼리만 따로 놀고 싶어서 이런다고 생각하고 있어. 알아, 그런 건 상관없어. 행복하게 살려면 숨어 살아야 해. 프랑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애가 다시 머리를 들며 퉁을 놓았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니? 우리는 연습을 할 거고 우리끼리 있고 싶어. 여기에 내가 할 일은 없어.